권윤용 TV의 프로파일러 권윤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김진군입니다. 제가 여기 또 왜 와 있냐? 오늘 또, 우리 프로파일러 권윤용 TV에 앞으로 제가 조수로서, 든든한 조수로서, 조력자가 될, 앞으로는 여기서 개그맨 김진군 아닙니다. 셜록 곤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올 때 좀 이렇게 프로파일러 이런 느낌이라 좀 탐정 느낌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서 의상을 좀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상당히 어울리시긴 합니다만 좀 탐탁지 사실 않으시는 것 프로파일러가 별로 이런 장면을 보기가 힘들어서 생소하긴 합니다. 제가 좀 욕심을 좀 많이 냅니다. 잠깐 여기 화장실에 가서 봤더니 마술사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욕심을 좀 앞으로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프로파일러를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하시기에. 프로파일러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프로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프로파일링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파일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범죄가 기존에는 소위 수사반장이 나가면 다 잡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형사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범죄의 동기가 뚜렷했기 때문에 잠복 근무하면서 뭐 절도 범죄야, 강도 범죄야 이렇게 이제 범행의 동기가 뚜렷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다지 뭐 과학수사라든지 프로파일러가 필요하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직면한 범죄가 소위 뭐 지존판이 막가판이 이런 이제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한국경찰에서 2000년 2월에 CSI 현장에서 제가 CSI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8년의 CSI를 마치고 2000년 2월에 이제 프로파일링이라는 업무를 한국경찰에도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경찰의 최초로 프로파일러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도입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한국에 이제 수사 현장에 도입을 했고 2017년까지 이제 수많은 사건에 투입이 됐다가 17년도에 이제 경정으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는 범죄 현장에 나가서 범죄자를 프로필하고 범죄자의 행동 또 심리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머리에 쏙쏙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프로파일러 권윤용 TV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셨잖아요. 네네. 또 이런 취지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실, 취지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범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좀 호기심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뭐 지식을 경험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좀 더 그 이면에는 상당히 피해자들의 고통이 함께하는 것이 범죄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심리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겪어왔던 우리 사회나 또 개인의 고통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좀 더 범죄를 많이 알리고 또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 또 범죄자의 심리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한 30여 년간 범죄 현장에서 1,500건 이상의 살인사건 현장에 투입이 됐었고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 살인사건만? 강력사건. 왜냐면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것은 뭐 일반 사건에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사건이나 살인사건에 주로 투입이 됐었고, 범죄자를 실제 만나서 이제 자백을 받는다든지 또는 심리 분석을 했던 범죄자가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근대사에 한 20년 정도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범인이나 사건이 있다면 그 현장에는 아마 제가 다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보시면서 구독자분들도 조금 생각나시는 범죄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 또 다음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궁금한 사건들에 대한 어떤
방송을 또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그 답변도 드릴 수 있고 이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네. 이런 사회적인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잊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굉장히 좋은 취지 같고요. 오늘 첫 사건은 무엇입니까? 첫 사건은 제가 이제 프로파일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접했던 연쇄살인 사건. 제일 먼저 접했던 그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네. 이게 굉장히 유명했죠 그때는. 유명하죠. 지금도 유명하고요. 네. 이게 사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당시에는 체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시기였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한국 사회에 본격적인 연쇄살인이 등장하게 된 소위 첫 번째 사건, 그러니까 화성 사건을 제외한 첫 번째 연쇄살인 사건, 2000년대에 도래한 그 아주 그 끔찍한 사건이 유영철 사건이죠. 이게 네. 잘 모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영화로도. 추격자 보셨을 겁니다.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 추격자의 실제 그분이 이제 유영철 이 사건이 모델이 돼서 나온 영화가 이제 추격자인데 조금 뭐 영화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범죄 영화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조금 극화되어 있긴 합니다. 영화다 보니까 반드시 사실은 아니다. 이런 차이는 좀 감안을 하시는 것이. 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색다를 텐데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범죄 영화를 절대 안 봐요.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범죄 영화를 보다 보면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때 막 수사를 할 때 그때 느낌들 느낌이 막 이런 게 있고 저게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요. 그런 또 피해자들 현장에서 막 같이 이렇게 제가 보아왔던 그 피해자들의 고통이 막 전이 되어가지고 범죄 영화 보니까 참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잘 안 보는 편입니다. 현장에 또 계셨기 때문에 그때 그렇죠. 또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그런 범죄 영화는 좀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보죠. 유영철을 처음 대면했을 때는 이게 이제 연쇄살인이라는 게 처음 나왔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검거가 되어가지고 대면을 하는데 정말 어떤 괴물 같은 느낌 이런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엄청 뭐 환상적인 막 그 자기 망상을 가지고 있고 연쇄살인범이 갖고 있는 어떤 막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또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서 수사관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노력들이 첫 만남에서부터 이렇게 진하게 느껴왔던 그런 범죄자입니다. 그때 처음 딱 봤을 때는 그냥 보통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렇죠. 사실 굉장히 중저음에 어떤 그 뭐 평상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런 인상이었었고요. 그를 뭐 제가 이런 어떤 뭐 미화시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충격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상했던 거랑 이렇게 딱 대면을 하니까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또 좀 충격으로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딱 처음 대면을 해서 유영철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교수님이 이제 생각하는 유영철은 어떤 인물인지. 구치소에 있을 때 면담을 갔었는데요. 상당히 그때도 자기 성향을 많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유영철의 전형적인 성향은 상황을 통제하고 사람을 통제하는 것에 굉장히 각성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자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벗어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끝없이 이어가는 이런 타입이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말을 차단하거나 다른 화제로 넘기지 않으면 계속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입장으로 자꾸 전환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적 변화를 많이 나타냈었거든요. 보통은 좀 신기하네요. 제가 만약에 뭔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말을 오히려 많이 하면 조금 뭔가 말실수를 할 것 같고 그래서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러면은 유영철 이 사람은 자기 말을 더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안 하는 것도 본인 성향이에요. 그게 제 성향인 거죠?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하면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죠. 그리고 말 안 하는 게 사실은 또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수님도 그러면은 아니 저는 집사람이 말 안 할 때